토크나이즈드 머니마켓 펀드, 즉 TMF. 아마 이름만 들으면 온체인 국채나 디파이 예금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네, 그렇죠. 블록체인 위에서 안전하게 달러 이자를 받는 그런 새로운 투자처, 이런 거요? 맞아요. 그런데 이 상품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역설의 정체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정말로 금융을 탈중앙화시키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TMMF는 탈중앙화와는 거의 정반대 지점에 서 있다고 봐야죠. 아, 정반대요? 네, 많은 분들이 토큰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하시지만 이건 사실 지극히 중앙화된 전통 금융 상품이 블록체인이라는 최신 기술의 옷을 빌려 입은 것에 가깝거든요. 최신 기술의 옷을 빌려 입은 전통 금융 상품이라, 와, 이 표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럼 그 옷을 한번 벗겨보고 그 안에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죠. TMMF가 정확히 무엇이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네. 그리고 왜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이 이 기술에 주목하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투자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토크나이즈드 머니마켓 펀드라는 게 기존의 머니마켓 펀드, 그러니까 MMF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사실상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MMF는 원래 미국 단기국채나 우량기업 어음, 아니면 환매조건부 채권, 리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거의 현금에 가까운 안전자산들이죠. 맞습니다. 거기에 투자해서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상품이죠. 그렇죠. 원금 손실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인 일종의 안전한 주차장 같은 개념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확합니다. TMF는요, 바로 그 MMF에 대한 소유권, 즉 내가 이 펀드에 얼마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증서를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아, 그냥 증서만 토큰으로 바꾼 거다. 네, 기초자산은 여전히 블록체인 밖에 있는 미국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이고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최첨단 디지털 토큰인데 그 본질은 수십 년 된 아주 전통적인 금융상품인 셈이죠. 잠깐만요. 그럼 이건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얘기네요. 저는 지금까지 토큰이라는 그 기술 자체가 핵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 기술을 감싸고 있는 법률하고 금융 구조가 진짜 본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토큰이 이더리움 기반인지 스텔라 기반인지 이런 기술적인 스펙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이 펀드가 법적으로 공모 펀드냐 아니면 사모 펀드냐 하는 문제입니다. 공모와 사모. 아, 일반 대중에게 열려 있느냐? 아니면 소수의 특정 투자자에게만 비공개로 판매되느냐의 차이. 맞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TMF들은 주로 어떤 형태인가요? 현재 시장의 거의 모든 TMF는 후자, 즉 사모 펀드, 영어로 Private Placement 형태입니다. 사모펀드요? 네. 기관 투자자나 거액자산가처럼 법적으로 적격 투자자로 인정받은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죠. 이게 바로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장벽이에요. 아, 우리가 흔히 아는 디파이처럼 지갑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암호화폐 지갑이 있다고 해서 이 TMMF 토큰을 그냥 살 수도 없고 심지어 적격 투자자인 친구한테 선물로 받을 수도 없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KYC, 즉 신원 확인, 그리고 AML, 자금 세탁 방지라는 전통 금융의 아주 엄격한 규제가 등장합니다. KYC랑 AML이요? 네. 이 펀드에 투자하려면 마치 거대 투자은행에 계좌를 트는 것처럼 아주 복잡하고 엄격한 신원 확인이랑 자금 출처 증명 절차를 다 거쳐야 합니다. 그냥 신분증 사진 찍어서 보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겠네요. 차원이 다르죠. 법인증명 서류, 사업자 등록증, 이사회 결의안 같은 기관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와, 그리고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한 투자자의 이더리움 지갑 주소만 화이트리스트, 다시 말해 사전 허가 목록에 등록이 됩니다. 아, 허가된 주소만. 네. 토큰은 오직 이 목록에 있는 지갑들 사이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 완전 회원제 클럽 같은 거네요. 그런데 이게 블록체인의 기본 정신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기술은 분산형인데 운영은 극도로 중앙화된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모순이 TMMF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 기술은 블록체인의 탈중앙성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프로그래밍 가능성과 즉각적인 결제라는 그 특성만 쏙 빼서 자신들의 폐쇄적인 시스템에 이식하려는 시도인 거죠.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 쓴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폐쇄성을 강제하는 방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규제를 코드로 집행한다는 바로 그 부분이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일종의 규제 집행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규제 집행 로봇이요? 네. 이 TMF 토큰이 한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이 로봇이 자동으로 나타나서 거래를 잠시 멈추고 묻는 거죠. 잠깐 신분증 좀 봅시다. 보내는 분, 받는 분, 두 분 다 우리 클럽 회원 명단에 이름이 있나요? 하고요. 하하, 재밌네요. 만약에 명단에 없는 주소로 보내려고 시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로봇은 그냥 거래 불가, 도장을 딱 찍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거래 자체가 블록체인의 기록조차 되지 않고 실패, 즉 리버트 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아, 원천 차단이네요. 네, 규제를 위반하려는 시도나 실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검토하다가 실수할 여지를 코드로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기존 규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동화된 규제인 셈이죠. 규제를 코드로 강제한다는 게 정말 강력하게 들리네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네네. 제가 만약에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라면 이 회원제 클럽에 가입해서 토큰을 손에 넣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좋습니다. 그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가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복잡한 KYC, AML 서류를 펀드 운용사에 제출하고 아주 혹독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클럽 가입 심사를 통과했어요. 그 다음은요? 심사가 끝나면 제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제출하고 이 주소가 펀드의 스마트 컨트랙트 내 화이트리스트에 정식으로 등록됩니다. 여기까지가 클럽 가입 절차인 거죠. 네, 이제 저는 토큰을 주고받을 자격을 얻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클럽에 가입했으니까 이제 돈을 넣어야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및 토큰 발행 단계입니다. 제가 가진 현금이나 아니면 서클사에서 발행하는 USDC처럼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펀드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보냅니다. 네. 입금이 확인되면 펀드는 그 금액만큼의 가치를 지니는 TMF 토큰을 새로 발행, 즉 민팅을 해서 제 화이트리스트 지갑으로 바로 보내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제 돈이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국채로 바뀌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 반대죠. 세 번째 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오프체인 운용입니다. 오프체인 운용? 네, 제가 투자한 달러나 USDC는 블록체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JP모건이나 블랙록의 펀드 매니저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안에서 그 돈으로 실제 미국 국채를 삽니다. 아, 실제 운용은 다 밖에서 이루어지는군요. 그렇죠. 펀드 운용, 회계 처리, 수익 계산, 투자자 보고까지 모든 핵심 업무는 기존 방식 그대로 오프체인에서 이루어집니다. 블록체인은 그저 제가 이 펀드 지분 얼마를 갖고 있다는 디지털 영수증, 즉 토큰만 기록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토큰을 다시 현금화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나요? 그게 마지막 환매 및 소각 단계입니다. 제가 펀드에 토큰 환매를 요청하면 펀드는 제 지갑에서 해당 토큰을 회수해서 소각, 즉 번시켜서 영원히 없애버립니다. 토큰이 사라지는 거군요. 네. 그 대가로 저는 처음 투자했던 것과 같은 현금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그동안 발생한 수익과 함께 제 은행 계좌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전체 흐름을 따라가 보니까 이제 명확해지네요. 그런데 좀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자산 운용도 펀드의 순자산 가치, NAV 계산도 전부 오프체인에서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블록체인을 쓰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거대 금융사들이 군침을 흘리는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현재 펀드 운용이나 회계 같은 복잡한 업무를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에요. 네. 하지만 자산의 소유권 이전, 즉 결제는 얘기가 다릅니다. 결제라면 펀드를 사고 팔 때 돈과 증서가 오고 가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펀드나 주식을 거래하면 보통 T+2, 즉 거래일로부터 실제 결제가 완료되기까지 이틀이 걸리잖아요. 네, 이틀이나 걸리죠.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자본이 이 이틀 동안 허공에 묶여 있는 셈입니다. 이건 엄청난 비효율성과 리스크를 낳죠. 하지만 토큰화된 펀드는 이론상 거의 실시간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 그 이틀이라는 시간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규모의 자본 효율성 개선과 리스크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건 단순한 속도 개선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네요. 바로 그겁니다. 금융사들에게 시간은 곧 돈이고 리스크입니다. 그 시간을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블록체인의 결제 기능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펀드 운용의 모든 것을 대체하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의 가장 비효율적인 부분인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종의 외과 수술용 메스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역시 이런 효율성을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곳들이겠군요. 당연합니다.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 있는 거인들이죠. JP모건이 대표적입니다. JP 모건이요? 네, 그들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오닉스 디지털 에셋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용 TMM프를 이미 활발하게 운영 중이에요. 하루에도 수천억 원 규모의 리포 거래를 이 플랫폼 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와, JP 모건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다르네요. 그렇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역시 BUIDL이라는 티커의 TMF 상품을 출시하면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요. 블랙록까지. 네, 또 다른 거대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은 이 분야의 선구자 중 하나로 이미 수년 전부터 관련 상품을 꾸준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 기업들의 참여는 이 기술이 단순한 실험이나 유행이 아니라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토크나이즈드 머니마켓 펀드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온체인 고수익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죠. 오히려 그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엄격한 규제의 틀 안에서 전통적인 금융 인프라의 특정 부분, 그러니까 결제 부분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프로그래밍 가능하게 만들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TMMF는 금융의 탈중앙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오히려 중앙화된 전통금융이 어떻게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취사 선택하고 흡수해서 기존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던져봐야 할 진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TMMF를 굉장히 폐쇄적인 회원제 클럽으로 묘사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 이 클럽의 문이 아주 제한적으로라도 바깥 세상, 즉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 디앱계 세계를 향해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건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이네요. 규제 안의 자산과 규제 밖의 프로토콜이 만나는 지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 밖의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이 담보물로서 JP모건이 발행한 이 TMMF 같은 극도로 안정적이고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자산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려면 또 어떤 기술적, 법적 장치가 필요할까요? 전통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이 서로를 배척함에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규제라는 다리를 통해 서로 연결될 때 과연 어떤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등장하게 될지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